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새벽 4시. 남산 아래 자리 잡은 오래된 주택가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투과하지 못하는 그 안개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베일처럼 보였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직 강력반 경감 강태식. 그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4시만 되면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뒤에도 좀처럼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거실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꾸만 길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슈퍼에 두부를 사러 갔다가 자신의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1시간을 길에서 서성였습니다. 평생 범죄자의 동선을 꿰뚫어 보던 예리한 형사의 감각은 이제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열어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내 영주가 정성껏 적어준 아침약이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내. 태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곳엔 기울어진 가로등 기둥만이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식아, 정신 차려. 이제 넌 형사가 아니야. 그냥 늙고 병든 노인네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에게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감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수사했던 새벽의 유령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닮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세상은 평화를 되찾았다고 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 유령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발밑을 서성이는 것일까요? 기억은 가장 잔인한 기록장치입니다. 잊고 싶은 것일수록 선명하게 남고 소중한 것일수록 안개처럼 사라지니까요. 은퇴 형사 태식의 머릿속에는 지금 30년 전의 비명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문득 지하실로 내려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소 아내 영주가 먼지 많고 위험하니 절대 내려가지 말라며 자물쇠까지 채워두었던 그 지하실. 태식은 왜인지 오늘만큼은 그곳에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장식장 구석에 숨겨진 열쇠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식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으며 한 걸음씩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로질러 낡은 상자들을 비췄습니다. 그곳은 태식의 30년 형사 인생이 박제된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낡은 수첩, 손때 묻은 수갑, 그리고 빛바랜 사건 파일들. 영주는 그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까봐 이 모든 것들을 지하실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태식은 1995년이라고 적힌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떨렸습니다. 1995년.
태식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승진의 해이자 가장 비극적이었던 새벽의 유령 사건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당시 신문 스크랩과 피해자들의 현장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들은 모두 새벽 안개가 낀 날 목에 연보라색 스카프가 감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태식은 당시 자신이 잡았던 범인 박노식의 얼굴 사진을 보았습니다. 박노식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20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범인은 잡았어. 내가 내 손으로 수갑을 채웠지. 태식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 쪽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낡고 오래된 연보라색 스카프였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카프는 당시 마지막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증거물이어야 했습니다. 수사 기록상으로는 국과수에 넘겨져 소각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 물건이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것일까요? 태식은 홀린 듯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스카프 구석에는 작게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강준호, 그의 아들 준호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상자를 엎질렀습니다. 쏟아져 나온 서류들 사이로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8살이었던 준호가 스카프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뒤로 30년 전 살인사건의 현장이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 태식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그때 겨우 아이였어.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사진 속 준호의 눈빛은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갑고 깊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이 계단 위에 선 준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태식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준호의 시선은 태식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구두굽이 나무 계단을 짓누를 때마다 기괴한 비명이 지하실 안을 울렸습니다. 태식은 평생 범죄자들을 마주하며 단련된 담력마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리를 품은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태식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연보라색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집, 나의 가족.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는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태식의 손에 든 연보라색 스카프는 이제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이런 먼지 구덩이에 내려와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 오히려 이질적이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준호야, 이 사진들, 그리고 이 상자, 이게 다 뭐냐? 내 방 카페트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태식은 숨겨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준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며칠 전 실종된 여대생의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목에는 태식의 아버지가 준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스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준호는 태식의 손에서 사진을 부드럽게 뺏어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자료들이에요. 아버지가 보시기엔 끔찍하겠지만 저한테는 일의 연장일 뿐입니다. 카페트 밑에 둔 건 어머니가 보시면 놀라실까봐 숨겨둔 것뿐이고요.
준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형사였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변호사가 왜 피해자의 목에 스카프가 감긴 사진을 개인적으로 소장해? 그것도 공공수사 기록에 없는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을 말이야. 태식의 일갈에 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은퇴하셔도 형사는 형사시네요. 하지만 아버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조작했던 그 사건. 박노식 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건 기억나세요? 준호의 말은 태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식은 휘청이며 옆에 있던 상자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준호는 거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거울 뒤에는 30년 전 태식이 수사했던 사건 기록의 원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실적을 위해 누락시켰던 결정적인 증거들, 진범의 지문이 묻어있던 담배꽁초의 감정 결과지 등이 먼지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진실들을 제가 하나씩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짜 범인을 만드는 동안 진짜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또 다른 연보라색 스카프를 찾아다녔죠. 아버지는 한 명을 구속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죽음을 방조한 거예요. 준호의 손가락이 태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어둠이 아들의 입을 빌려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추악했습니다. 아내 영주가 왜 그토록 준호를 감싸고 태식의 입을 막으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은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지하실 계단 중간에 서서 태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오빠의 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 옆을 지켰고 아버지는 실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잡았죠. 전 그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일 뿐이에요. 준호는 계단을 내려와 태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제가 외삼촌을 찾았어요. 그 인간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잡지 못한 그 진짜 유령을 제가 지금 처단하러 갈 거예요. 가장 끔찍한 형벌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듣는 것입니다. 태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안락한 집과 명예가 아니라 평생을 갉아먹을 증오의 씨앗이었다는 것을요. 핏줄이라는 이름의 덫은 이제 두 사람의 목을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두 부자는 안개가 짙게 낀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낡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름만 병원일 뿐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용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준호는 익숙한 듯 지하병동으로 태식을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바랜 연보라색 스카프가 흉터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이학수예요. 30년 동안 엄마가 돈을 보내며 숨겨온 진짜 유령이죠. 준호가 주머니에서 메스를 꺼냈습니다. 태식은 준호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준호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이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이요? 아버지가 조작한 그 법 말인가요? 이 인간은 법으로 죽일 수 없어요. 오직 증오로만 죽일 수 있죠. 준호가 메스를 휘두르려는 찰나 태식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태식의 눈물이 준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두 부자가 병실 바닥에서 오열하는 사이 요양병원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영주가 박 형사에게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의 구두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태식은 준호를 뒤로 숨기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시킨 일이야. 내가 박노식을 죽였고 내가 이학수를 숨겼어. 태식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태식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개 속에서 나오세요. 제 죄는 제가 가져갈게요. 준호는 스스로 수갑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를 호송하던 차가 전복됐습니다. 준호 씨가 사라졌어요. 박 형사의 외침에 태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이학수,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태식 자신. 태식은 폐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울방 안, 수많은 거울 속에서 불길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수건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가져온 듯한 산소호흡기 마스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울 속의 자신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태식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 이학수는 어떻게 됐니? 준호는 발치에 놓인 검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싸늘하게 식은 이학수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버지. 30년 전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했어요. 이제 아버지 차례예요. 준호가 태식에게 연보라식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박노식 씨에게 씌웠던 그 굴레, 이제 아버지가 직접 쓰세요. 태식은 스카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준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정의냐?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게 네가 원하던 심판이었어? 너도 결국 이학수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된 거야. 태식의 외침에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는 도망치기만 하는데, 엄마는 거짓말만 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았어야 하냐고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불길 속에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이 지옥에 던져 넣었어. 미안하다, 준호야. 불길은 과거의 기록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인간의 기억 속에 각인된 죄는 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처참한 속죄를 요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거울방은 이제 두 부자의 영혼이 교차하는 마지막 연옥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준호를 작은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준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태식은 불타는 거울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겨진 이학수의 시신과 조작된 수사 기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사라져야 준호가 살 수 있다. 태식은 기록들을 품에 안고 불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잿더미가 된 공장터에서 태식의 유골과 함께 타다 남은 연보라색 스카프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식이 죽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청 대회의실에 태식의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 강태식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려 한다. 1995년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박노식이라는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범의 굴레를 씌웠다. 진짜 범인은 내 처남 이학수였으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지 마라. 1년 뒤 준호는 수의를 입은 채 유리창 너머로 영주를 마주했습니다. 준호야, 밥은 잘 먹고 있니? 영주의 물음에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잠을 좀 자요. 지하실 꿈도 연보라색 스카프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아요. 준호가 출소하던 날 교도소 문 앞에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홀로 버스에 올라타 태식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태식이 지하실에 숨겨두었던 조작되지 않은 진짜 수사일지였습니다. 준호는 그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펜으로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의 새벽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태식의 비석 옆에 연보라색 스카프를 묻었습니다. 이제 그 색깔은 죽음의 징표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주 또한 형기를 마치고 태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하실 문을 영구히 폐쇄하고 그 자리에 화초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둡고 눅눅했던 공간은 이제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주는 가끔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안개가 공포였지만 이제는 그 안개가 남편의 따뜻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녹음기 속 태식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비로소 평안을 찾았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시의 새벽은 여전히 찾았고 안개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새벽이 찾아옵니다. 어떤 새벽은 시리도록 아프고 어떤 새벽은 눈부시게 찬란합니다. 강태식과 그의 가족이 지나온 그 혹독한 새벽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의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그림자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새벽의 그림자,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